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이 지난 22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인소득세를 감면하고 자녀 세액 공제 확대, 팁과 초과 근무 수당 세금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와 기권표 1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1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은 세금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메모리얼 데이 휴회 이전에 하원에서 법안을 마무리하고 상원으로 넘기겠다는 계획을 실현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법안을 통과시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가 법안은 연말 만료될 예정인 2017년 첫 임기 통과했던 감세 조치의 연장, 개인 소득세 감면, 자녀 세액 공제 확대, 팁과 초과 근무 수당 세금 폐지 등 주요 선거 공약들을 다수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세 및 증여세 면제 확대와 광범위한 사업 세금 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공을 약속한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추가 건설을 포함한 국경보안 강화를 위한 5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내용도 있습니다. 아울러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출 8천억 달러 삭감,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과 전기차 세액 공제 인센티브 폐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수천억 달러 삭감도 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지출 삭감과 세금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 내 수개월간의 내분 끝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가 확정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보호 신분을 받은 이민자 35만 명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국토안보부가 임시보호 신분 연장을 거부하는 조치를 중단하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행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임시보호 신분을 부여받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해 신분 연장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행정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3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부가 관련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명령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시보호신분 연장 거부가 적법하다는 것은 사실상 향후 추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은 국가적 재난이나 무력 분쟁 등을 겪는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도입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21년엔 베네수엘라가 대상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관련 지휘를 받은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외의 다른 국가 이민자들 역시 같은 입장인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초 35만 명, 올해 말까지 수십만 명의 임시보호 신분을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한 후 최근 가석방된 한인 불체자가 아무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를 이유로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휴스턴 총영사관 측이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이 살인 전과를 가진 한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추방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K씨 부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프레즈노 인근의 벨리 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IC의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이후 워싱턴주 노스웨스트 IC 구치소를 거쳐 현재 텍사스주 포트 이사벨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K씨는 지난 2000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 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5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이 승인됐습니다.
K씨의 부친은 미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C 측이 지난 19일 아들에게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지금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국 또는 마지막으로 상주했던 국가로 우선 송환돼야 합니다. 이민법 절차상 IC가 K씨를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등을 이유로 남수단행 추방을 추진한 것은 법률적,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관할 공관인 휴스턴 총영사관 측도 K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된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 측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도 없고 IC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K씨와 직접 통화됐고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K씨는 20일 오후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남수단행 항공기 탑승 직전 명단에서 제외돼 일단 IC 구치소에 재구금됐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신분을 이용해 렌트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올려받는 등의 행위를 단속합니다. 뉴욕시는 신분 문제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이 어제 뉴욕시청에서 이민자 주택권리 및 보호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뉴욕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택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불체자 등 이민자들이 불합리한 세입자 대우를 받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불체 세입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노출하겠다고 위협하며 렌트를 대폭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민자들이 난방이나 물 공급,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어도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보존개발국에 신고하면 인스펙터가 직접 방문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이 유념할 주택 권리로 신분과 관계없는 렌트 계약, 주택 바우처 권리,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요구 권리 등을 꼽았습니다. 뉴욕시는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민원전화 311로 전화해 테넌트 헬프라인을 언급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것이라며 신분 문제가 걱정된다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KCC 한인 동포회관이 합병식을 개최하고 공식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KCS가 되며 통합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에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한인 비영리기관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KCC 뉴저지 한인 동포회관이 마침내 하나가 됐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동포회관에서 공식 합병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973년 설립된 KCS는 이번 합병을 통해 뉴욕을 넘어 뉴저지에서도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KCS 김명미 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합병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며 두 기관의 통합으로 지난 20년 넘게 뉴저지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KCC는 이제 KCS 이름으로 새 출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뉴욕에 있는 분들 또한 뉴저지에 있는 분들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제 오피셜리 KCS와 KCC가 하나로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이 생겼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에 따라 공식 명칭은 KCS로 통일됩니다. 다만 편의상 테너플라이 회관은 KCS 뉴저지로 불리게 됩니다. 뉴저지 KCS는 기존 서비스에 더해 거동이 힘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급식 배달 서비스 등 확대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외롭고 혼자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 저희가 보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곧 좋은 소식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합병식에는 앨런 박 뉴저지 주 하원 의원, 린다 이 뉴욕시 의원,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 마크 지나 테너플라이 시장 등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두 기관의 합병을 축하했으며 KCC의 남경문 전 관장과 이사진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FDA가 65세 이상 성인과 고위험군을 제외한 건강한 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추가 연구를 거친 뒤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비나이 프라사드 FDA 백신 부서장과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기고한 글에서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접종 이익이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FDA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을 승인하지만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DA는 지금까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년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장해왔습니다. 프라사드 박사와 마카리 박사는 FDA가 코로나 백신을 더 넓게 승인하기에 앞서 65세 미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새 임상시험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널에서 밝혔습니다. FDA 당국자들은 초기 백신 임상시험은 팬데믹 초기인 몇 년 전에 진행됐으며 당시는 바이러스가 지금과 크게 달랐다며 당시 제조된 백신이 지금도 같은 효능을 가질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 기준이 백신 접종 희망자들이 접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팬데믹 발생 이래 매년 감소했지만 지난 겨울에도 주당 약 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신을 누가 언제 맞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관은 CDC이며 CDC는 외부 자문위원회가 정한 지침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멕시코 해군 훈련용 범선이 맨해튼 브루클린 브릿지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계획이던 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출항해 아이슬란드로 향하던 멕시코 해군 훈련함 쿠아우테모쿠호가 17일 오후 8시 26분께 이스트강에서 브루클린 브릿지와 충돌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함정이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를 통과하면서 대형 돛대 3개가 차례로 부러집니다. 이날 사고로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태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277명을 태운 멕시코 훈련함이 브루클린 브릿지 아랫부분의 충돌에 19명이 부상을 당했고 4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자정을 넘긴 시각 SNS X를 통해 위중한 4명 중 2명이 사망했다고 알렸습니다. 사망자 2명은 선박이 교량과 충돌할 때 돛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와 경찰에 따르면 함정은 교량과 충돌하기 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경위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 중입니다. 함정은 당초 피어 17에서 남쪽으로 출항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계획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움직이다가 교량과 충돌했습니다. 실제로 돛대 높이는 160피트인데 교량 아래 통행 가능 기준은 만조 기준 127피트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충돌한 브루클린 브릿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사고 이후 약 40분간 교량을 폐쇄하고 구조 손상 여부를 평가한 뒤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미 뼈로 전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은 일제히 쾌유를 비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성명에서 17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글리슨 점수 9점에 해당하는 공격적인 형태의 암으로 이미 뼈로 전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진은 이 암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유형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가족들은 현재 의료진과 치료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재임 기간 내내 고령과 건강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델라웨어주 자택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멜라니아와 나는 조 바이든의 최근 의료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린 질과 가족에게 우리의 가장 따뜻하고 정성어린 안부를 전하며 조의 빠르고 성공적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X에 미셸과 나는 바이든 가족 전체를 생각한다며 나는 그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결단력과 우아함으로 이 도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을 전사라고 부르며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X에 남편과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 소식을 듣게 돼 슬프다며 우린 바이든과 그의 가족 전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